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닷새째가 됐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탄용 단식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 또 여당 대표의 반응을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이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시작 하루 전입니다. 지난달 31일에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했고 오늘로 지금 닷새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언제까지 이게 어떤 제스처인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 교수님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굶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굶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어떤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단 평화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가끔 사람들이 이걸 좀 뜬금없는 수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언론 매체가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을 당시에 이제 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또는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슈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저조하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삼 전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강하게 이제 선명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하고는 시대가 너무 다른 거죠. 너무나 이제 언론의 이제 밀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사실 뭘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알지만 다 다른 사정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식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를 상대로 뭔가 요구를 하면서 때를 쓸 때 이제 굶는단 말이에요. 밥 안 먹겠다고. 그러면 그걸 들어주는 부모가 이제 그 욕을 들어준다면 그 이유는 이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식이 굶는 게 이제 안타깝고 속상하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굶는 걸 보면서 막 속상하고 막 안타까워서 막 욕을 들어주고 싶을까?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국민 일반을 향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국민의 한 35%가량은 대통령이 국정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좀 더 단결하자. 지금 상황이 좀 그냥 대충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고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도한 바를 달성한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전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고 사회 원로들도 찾아오고 또 아까 이제 여당 대표는 관종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라도 나도 뭘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당을 좀 결집시키는 그런 애초에 의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기를 끄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하면서 열흘 동안 단식이 있었고 그 당시를 또 기억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후로 인지도가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무능 이런 것들을 이제 단식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적절한 문제 제기입니까, 박 변호사님? 일단은 그 성남 같은 시 재임 시절에 단식했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 본인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 재정 문제에서 단식을 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물론 다른 걸로 삼았습니다만은 일단은 본인에게 조여오는 검찰의 칼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권에서 이렇게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공격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이제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고깝게 보거나 힐난하거나 비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이면에도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볼 부분은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단식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천명하고 국제재판소까지 제소하라고까지 했고요. 또 전면적인 국정 쇄신해라, 개각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들인 것 같거든요. 우리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본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또 오염수 반대 세력은 1+1을 100으로 보는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세력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싸워야 될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태원 참사나 관련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 자꾸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국정 쇄신이나 개각도 야당의 대표가 요구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줄 일은 만무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수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들어줄 리도 만무해서 사실상 이게 참 공허한 요청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이걸 요구를 들어줄까 했을 때 누가 생각해도 사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걸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들을 좀 노리고 이런 걸 요구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요구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당위적으로 지금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당한 요구가 될 테죠. 그런데 이제 전혀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요구가 받아들이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객관적으로는 보이는데 저한테 만약에 전화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야당 대표가 이 시국에 사람들은 다들 야당 대표가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그럼 저도 딱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할 만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남들을 강제로 어떻게 동원하거나 남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거나 또는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방식보다는 그나마 자기 한 사람이 일단 시작함으로써 남의 반응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의미에서 나름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에서 지금 이제 우호적인 여론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조적인 단식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런 릴레이를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당의 단결, 단합 이것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도 필요한 일이지만 총선을 앞두고도 필요한 일이고 더 크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 맞선 이제 야당의 투쟁에도 필요한 일이니까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계속 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무기한 단식이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 사실 이게 이게 언제까지 정말 계속해서 그냥 단식을 쭉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기국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실정이나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가 너무 단식에 쏠려서 국회에 대한 관심이 식는 것도 이 회기에 대한 관심이 식는 것도 이렇게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출구 전략을 짤지도 궁금해지는데 변호사님 이게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나와서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가게 될까요?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왜 정기국회가 시작한 시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있던 조사에 대한 조율, 일정 조율을 하는 이 시점에 왜 갑작스럽게 단식을 끌고 나왔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타이밍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왜 이 시기로 잡았는지 모르겠으니까 출구 전략이 무엇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단식이나 이런 걸 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뭔가의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는 건 분명한데 결국에는
다른 세력보다는 우리 세력을 더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 오늘 인터뷰가 물론 이제 방송에 나간 인터뷰 이외에 다른 말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그 말이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지금 내려놨고요. 그러면 검찰이나 수사에 뭐 검찰 정부라고 얘기하는 이 정부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투사의 이미지고 단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겠다는 어떤 투쟁의 어떤 하나의 방식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죠. 강력하게 저에게 지지를 해달라 이러한 폭정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뭉쳐서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자. 뭐 야당이 우리의 뭐 파트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대화의 파트너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바르게 잡아보자 이런 뭔가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거 저 이렇게 너무 당하고만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투정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출구 전략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줍지 않게 많은 조언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라면 아마도 이 수많은 국회의원들, 이 거대 야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조직된 행동을 주문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입법이든 국정조사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체계를 좀 잘 짜서 전략을 잘 세워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지금 단식을 하게 된 시기를 전후해서 바로 이제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단식에 대해서도 그거를 또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반대쪽에서는 갖다 붙여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단식이 실제로 그런 검찰 소환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검찰이 그렇게 온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을 노리고서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최근 한 1, 2년 사이의 커리어 자체가 사실 온갖 그 공교로운 어떤 행보로 읽힐 여지가 굉장히 많은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뭐 당대표 출마도 그랬고 국회의원 출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방탄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이 더 뭐 방탄을 의도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뭐랄까 이제 다른 그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사안을 지금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검찰도 딱히 속도도 제대로 못 내는 것 같고 뭐가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선 뭔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기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회피하기 때문인 것처럼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계속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매도도 이루어지고 또 그것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또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야당 대표의 행동인 한 야당 전체 의원,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의 행동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이제 정기국회에 좀 더 관심이나 좀 더 이렇게 더 뭐랄까요 정책적으로 더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 여당이나 이제 정부를 좀 비판하는 예리한 이제 뭔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당 대표의 단식 쪽으로 자꾸만 관심이 쏠릴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기국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정기국회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야당의 시간이라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또 2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거 뭐 수긍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가지고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체포동의안이 나온다면 의원들이 이번에도 가결이냐 부결이냐 또 이 표결 전략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이제 단식하니까 동정론이 나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체포동의안 이렇게 부결시킨다 그러면 비명계에서도 반발 크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산으로 쌓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오히려 마치 기획된 것처럼 표결로 해서 부결시켜버리면
이재명 대표의 자산 하나가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또는 아니면 본인의 어떤 수사의 압박이 최고도로 강해지는 이 순간에 어찌 보면 두 가지의 본인이 내려놓는 것을 다 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을 일단 내려놨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뭐 국정이든 어쨌든 전체 국정 쇄신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걸 한번 틀어보겠다라는 정치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 결과가 표결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친명 쪽에서도 바라지 않는 쪽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바라서는 안 되는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공 교수님 또 이거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당 내 기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바깥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도 해놓고선 갑자기 이제 뭔가 당의 대표의 뜻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럼 이제 셰프에 동의해줘야 되는데도 마치 부결시켜야 된다는 식의 이제 의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결을 강제하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동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당 대표가 뭐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으로 이제 단식까지 결정을 했는데 이 와중에 당 대표의 체포 여부를 두고 우리가 왈가왈부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또 당내의 이제 친명계 의원들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게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동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단결론으로 이걸 돌파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언론을 보시겠지만 요즘 뭐 여와 야 또 정부와 야당이 워낙 강대강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사안 하나하나마다 어떤 표심, 어떤 민심으로 나타나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쭉 지켜보게 되는데요. 여론조사 뭐 결과들 보면 수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린다라고 볼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 뭐 하나는 여당이 저렇게 부진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지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지난 3일 RS서치인데 여기서는 또 민주당 지지율이 50% 가까이도 나왔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일단 트렌드는 보더라도 하나하나 개별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뭐 이렇게 보고 보면 트렌드는 큰 틀에서 일관되게 이제 유지되어 오고 있고 뭐 급격한 급락, 급등 뭐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한 35%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 반대는 60%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거의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비슷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굉장히 높지만 60% 가량 되지만 그것이 민주당 즉 야당에 대한 지지로 흡수되고 있지는 않다. 이건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약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ARS 방식하고 이제 전화 면접원이 직접 이제 사람이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좀 다른데요. 이제 면접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대답하기가 어느 정도 쉽다는 겁니다. 반대로 ARS는 이제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응답하고 싶어서 이제 약간 안달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 열심히 이제 자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관여층의 의견이 ARS 방식에서 좀 더 잘 대변되고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이 좀 덜한 분들의 의견까지를 포함하는 여론은 이제 전화 면접 방식이 좀 더 잘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선거는 관심이 아주 높은 분들이 이제 투표장까지 가시는 거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나 심지어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투표장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만 뭐 굳이 뭐 떨어뜨리거나 당선되거나 뭐 누가 돼도 상관없는 분들이 투표장까지는 가시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와 가까울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여론조사 이야기, 뭐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당, 야당 지지율 뭐 되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고 급등 없고 급락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둘러싼 논란들을 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부정평가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는 지지도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 민주당이 반사이익 못 누리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각종 여론조사 보면 일단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게 한 3분의 1, 못하고 있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거의 뭐 대통령과 여당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반응을 본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저는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대안으로서 민주당한테 나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투영시켰을 때 그게 실현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도 아무리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의 국회 의석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 대항해보지 못하는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로서는 이 표를 반대표로서 뭐 민주당에 대해 투영시키고 싶지 않은 거고 투영시켜봐야 사표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뭐 젊은 층들이든 아니면 우리 정치에 관심 있었던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계속 경색되고 싸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싫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치 이제 그만 보고 싶다. TV를 틀었으면 좋겠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중간에 있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치 뭐 이런 뭐 여론조사를 해도 그것들이 제대로 투영돼서 나올 리도 없고요. 또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을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당으로 투영되지도 않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대통령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무당층이거나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이제 지지가 옮겨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로남불 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제 요 논리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염증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역사 문제도 그렇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약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반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각자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친일파를 뭐 부관 참시하듯이 막 이렇게 들춰냈다가 또 이제 반대로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이 어떤 당파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니까 니들이 이렇게 세게 비판하고 뭔가 막 투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너희들이 이제 권력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가 뭐 이미 뻔히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를 얻기가 어려운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그럼 지난 정권 때 뭐 했느냐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이제 촛불 집회를 거쳐서 탄핵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이제 부여했으면 뭔가 기대했던 바를 잘 이행해야 했는데 그렇게 폭넓게 하지도 못했고 뭐 개혁 과제라고 막 내걸었지만 결국은 오히려 굉장히 이제 역작용만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 비판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직까지 민주당이 이제 그 기대를 얻는 데는 아직 실패하고 있다. 그러려면 완전히 이제 뭔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민주당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그 여당 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선이 이제 되어버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해서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지지 집단이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탄핵 사태 가기 직전에 보면 이게 이제 10% 미만으로까지 떨어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전 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 비판의식 때문에 어떻게든 현재 정권이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만 뭔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거기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영리하게 이제 그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호남 지역에서의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예측되는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주에 전남 춘천을 찾았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에 호남 홀대론이 막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호남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눈에도 많이 비치는 모습입니다.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7개월 앞으로 지금 총선이 다가왔습니다만 호남에서 느껴지는 민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대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예전만큼 뭐 크지도 않았지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하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내년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식으로 갈까요? 혹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의미 있는 득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세대포 이론이라 아니면 서진 운동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저는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대들을 보면 30, 40, 50까지의 세대들이 많은 것 같고 60대 이상 또는 20대나 이렇게 또 어린 분들을 보면은 또 오히려 보수 쪽을 지지하는 세력도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표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광주 쪽에 샤이 보수들이 이제 드디어 표를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 아무래도 보수 쪽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뭐 철진한 반공이라든가 이런 좀 시대에 태행하는 어떤 보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지역 보수를 표방하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경악하는 어젠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뭐 의미 있는 게 나올까요? 우리 지역에서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인물은 참 좋은데 소속 정당이 문제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보수 정당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항상 받는 질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무소속이면 찍어주겠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연 그 문제를 극복했을까? 이제 극복하려면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훨씬 더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걸 능가하는 엄청난 어떤 이익이 그 지역에 이제 제공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그러는데, 아마 지금 전남 지역의 일부 지역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많은 말씀 나눠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두고 여야가 원색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어제 진도 팽목항 다녀오신 것 같던데 페이스북에 세월호의 기억을 나는지 그 바다는 푸르고 기억과는 쓸쓸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소회가 좀 있으셨던 것 같네요. 네, 지난 주말 네. 진도, 완도, 해남을 다녀왔고 특히 네. 사실상 처음으로 진도를 방문해서 팽목항을 가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직도 그 슬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네. 기억관도 쓸쓸하게 남아있는가 하면은 노란 리본들. 그 바다가 그대로 있는데 그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들이 생각나고 특히 이태원, 네. 오송 이 참사자들은 아무런 위로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송은 그 참사 추모관을 그냥 확 치워버려갖고 유가족들이 지금 엄청 반발하고 있던데. 글쎄 뭐 이태원이고 네. 오송이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잘못을 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네. 세월호 유가족들 그 진상조사위원회 네. 상당한 협력을 해서 많은 그 진실이 밝혀졌지만은 아직도 유족들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세월호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네.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 유족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영령들, 네. 그 바다, 이태원, 오송 네. 참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유가족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옥매이게 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지금 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 그 현지 어민들이나 분위기는 혹시 좀 어떻던가요? 뭐 어민들은 생업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네. 방류 시작되기 전부터 수산물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네.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92조 원을 네. 보상을 했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서도 4조 3천억 원을 피해 보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한 3천억 네. 그러다가 2천억 지금 8천억으로 결정됐지만은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이 오기 전에 네. 지금 현재 전복이건 광어 양식장 등은 다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도 좋고 투쟁도 좋지만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저는 차제에 R&D 예산도 과학 발전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더 증액해가지고 수온의 변화와 어족 생태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좀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저는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뭐 오염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라고 부르지 말고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창씨 개명하는 것도 아니고 오염수를 왜 오염수라고 못 부르냐 해교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염수 오염 처리수로 부르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길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랑 뭐 불렀잖아요. 영국의 BBC 같은 곳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가 트위드- 대한민국 총리지 네. 일본국 총리예요. 대통령이 친일하니까 다 따라가면 안 되죠. 당당하게 핵 오염수라고 불러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무기한 단식 들어갔는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격려 위로 전화하고 고문들도 이렇게 가서 격려하고 약간 결집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 단식?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이념만 강조하고 편가르기 네. 또 민생 경제 남북 관계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택한 단식은 최상의 투쟁 방법이라고 해서 저는 사직생 생직사 이재명이 네.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그게 무슨 하는 말인가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이부영 네. 전 의장 등 원로 인사들도 방문을 하는가 하면은 네. 어제도 저한테 기독교 네. 단체의 상당한 목사님이 우리도 한번 방문을 가겠다. 절대 굴복하지 말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살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마치 황교안식 네. 단식이다 하고 폄훼를 하지만은 그건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김대중, 네. 김영삼의 단식처럼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방탄 단식, 땡깡 단식, 저녁에 당 대표실로 초밥 배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아냥 냉소를 하고 있고. 그거야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누가 국민이 네. 자기들이 그렇게 단식했나 보죠? 그건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 문제를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네.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의식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폄훼하는 사람들은 폄훼하더라도 당당한 국민과 함께 죽어라, 끝까지 투쟁해라 하는 말씀으로 대신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네. 되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는 이렇게 어렵고 네. 북한에서 음. 또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외교는 파탄나고 민주주의가 이게 뭡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싸우자? 야당과 언론과 진보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네.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은 네. 소통을 하지 않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꽉 막혔잖아요. 여기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상의 방법이다. 저는 김대중식 단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식 단식은 그렇죠. 어떤 단식?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께서 단식을 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네. 연희 때의 단식과 다릅다. 이건 김대중, 김영삼, 이재명의 단식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 반열의 단식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 정도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아니 가령 YS 지금 어느 때보다도 네. 가장 큰 위기가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손흥민 네. 해트트릭.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서희 초등학교 교사 관계로 20만이 어제 집회를 했지만은 진짜 민주주의 집회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좋은 국민입니다. 훌륭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통합을 해서 네.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분열을 시켜서 그 소수 인력과 함께 대통령 국가를 이끈다고 하면은 이건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두환 때 23일인가 단식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이 그 정도 뭐랄까 약간 뭐 엄혹하고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가 네. 서민 경제가 남북 관계가 외교가 파탄 나 있다. 차라리 군사 정권 때는 총으로 혁명을 했지만은 이건 지금 이념 논쟁으로 대통령이 자나깨나 하시면 되겠냐 이거죠. 지금 시장에 가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네. 진도에서 수산인 경영인들과 좌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싸우는 것은 네.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하고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민주당에서도 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대책을 강구해서 어민들을 수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제가 해남반도 진도를 다닌다고 해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절규를 들어주고 네. 그래도 방송이라도 나와서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민생은 저버리고 이념, 공산 전체주의 국가다, 사회적 세력이다. 이 사람들이 한일 관계를 파탄내려고 한다, 반대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60주년 축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일 그 세력들이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 반국가 세력들이 계속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대한민국은 네.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을 다스릴 책임이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또 과거 검찰총장 할 때 그러한 세력이 있으면은 발본색원에서 구속시켜서 네. 처리를 했어야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잡아라 이거죠. 왜 그렇게 이분법으로 가르냐 이거죠. 누가 공산당이 반국가 세력이 한국에 있습니까? 저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국소수예요. 그것을 다스릴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단식 얘기하다가 대통령 얘기로 가는데 지금 이 대표에 대한 뭐 동정, 동조 이런 기류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단식은 단식이고 체포동의안은 국민과 약속이니까는 뭐 가결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정부 여당도 네. 세력인데 민주당은 닭발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당당하게 맞서야죠. 죽느냐 사느냐, 네. 나라를 살리느냐 망하게 하느냐. 이 기로에 섰는데 체포동의영장 오면은 무엇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각오로 싸워라 이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러한 것으로 얘기할 때냐 이거죠. 아, 민주당이 뭐 여론조사 27% 나왔으니까 위기다? 수도권이 어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다가 나라가 없어지면은 민주당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국의 신념으로 싸워라. 그리고 그러한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해나가자 이거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네. 예측해서 전열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27%는 한국갤럽 지난주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된다고 설명을 꼭 드려야 돼서 숫자가 그런데 또 나오면은 네. 일부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50% 지지받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노컷뉴스 의뢰 조사하고. 네. 그러니까 직접 전화 받는 거 하고 네. ARS하고 네. 방법이 다르다. 샤이 민주당에 있다. 이런 걸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러한 것에 네. 집착하지 마라 이거죠.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라. 그래서 나라를 구하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할 때는 지금- 아니라는 건. 거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는데 네. 정치하듯 수사하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네. 국민의힘의 그러한 비난에 요동치지 마라 이거죠. 꿋꿋하게 나가라. 근데 이게 지금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받아줄 것 같은 가능성은 없는데 이거 출구 전략 같은 거는 뭐 계속 또 단식만 하고 있을 수는 누가 없잖아요. 뭐 지금 단식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아니고 하신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투쟁을 하면은 죽으면은 네. 반응은 있다. 그것이 김대중식 단식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뭐 뒤... 그렇죠. 뭐 내가 그러니까 일부 네. 당원들은 야 어떻게 대표가 죽기를 바라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기를 진짜 각오하고 세게 싸우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출구 전략 이런 것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아니 말씀이에요? 지금 출구 전략이 뭐예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나라가 없어지면은 민주당이 있어요? 이런 걸 아니다 이거죠. 시간이 다 됐겠는데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924년 9월 관동 대지진 여파로 이제 수천 명이 뭐 제1조선인 포함해서 학살당한 관동 대학살 이게 지금 100주년인데 올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관동 대학살을 부정을 했는데 이건 뭐 갈수록 대담해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것이 일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진상 규명을 하고 음. 일본이 역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 네.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강제징용도 위안부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네. 역사를 포기해버렸잖아요. 관동 대학 학살 사건에 네. 대해서 대통령이 그 말 잘하는 총리가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이 오늘의 한일 관계의 대한민국 역사관이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걸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가 웅변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아니 100년 됐는데 네. 아직도 모든 자료는 공개됐잖아요. 네.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나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고치지도 삭제하지도 미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부가 홍범도 장관의 흉상을 없애면서 뭐 역사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집착을 한다는 아니 그거 네. 홍범도 장군이 뭐 공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육사생도가 경례를 붙일 수 없다. 네. 그러면 일본의 역사는 어쩌냐 이거죠. 왜 일본한테는 관대하면서 홍범도 장관한테는 잔인한 역사를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은 네. 저는 참으로 친일 역사관을 고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좀 더 너무 센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흥분해서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광동 네. 대학살이 100년이 됐는데 아직도 뭐 증명이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보고 왜 대통령께서는 말씀 한마디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